3년 동안 이 주방은 내 감옥이었다. 그들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밥 짓는 기계로 불렀다. 가족 여행이라며 나만 빼고 떠난 하와이. 그게 당신들의 마지막 자유가 될 거야. 난 당신 마누라가 아니라 당신 저승사자야. 백인분의 지옥은 끝났다. 이제 당신들이 그 지옥을 맛볼 차례야. 흥미진진한 스토리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4시. 서울 평창동 최 회장의 저택 지하 조리실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거대한 솥에서는 곰탕이 끓어 넘치고 있었고 가로세로 2미터가 넘는 거대한 도마 위에는 산더미 같은 나물과 고기들이 쌓여 있었다. 강태희는 벌써 꼬박 이틀째 잠을 자지 못했다. 이번 명절은 최 회장의 칠순과 집안 제사가 겹쳐 일가친치는 물론 정재계 인사들까지 합쳐 무려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태희의 손마디는 이미 퉁퉁 부어올라 주먹조차 쥐기 힘들었고 앞치마는 사방에서 튄 기름때와 양념으로 얼룩져 원래 색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예, 태희야. 너는 손이 노니? 저기 민어전 색깔이 왜 저래? 좀 더 노르스름하게 붙여야 할 거 아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리실을 갈랐다. 태희의 시어머니 박점순이었다. 그녀는 명품 실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태희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갓 부쳐낸 전 하나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툭 던져버렸다. 법대 나왔다고 유세 떨더니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해서 쓰나. 역시 근본 없는 집안 애들은 가르쳐도 티가 안 나요. 태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3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특수부 검사였다. 재벌가의 비자금을 털고 거물급 정치인들을 법정에 세우던 그녀였다. 하지만 사랑했던 남자 최준호와의 결혼, 그리고 수사 도중 잃은 소중한 인연에 대한 죄책감은 그녀를 이지옥 같은 가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오늘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당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하긴 고아로 자란 내가 집안 채통이 뭔지 알기나 하겠니? 박점순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조리실 문이 열리며 남편 최준호가 들어왔다. 태희는 구원 요청을 하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준호는 태희의 붉게 충혈된 눈을 외면한 채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상냥하게 말했다. 어머니, 뭘 이렇게 직접 내려와서 고생이세요. 태희가 알아서 잘하겠죠. 예, 준호야. 얘 하는 꼴 좀 봐라. 100인분 하라니까 죽을 상을 하고 있잖니. 내가 얘 고생시키려고 이러는 줄 아니? 다 우리 집안 안주인 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서 그러는 거지. 태희야,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잖아. 너도 군소리 말고 좀 해. 그리고 이따가 손님들 오시면 절대 검사니 뭐니 과거 얘기 꺼내지 마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 들인 거 소문나면 내 비즈니스에 도움 될 거 하나 없어. 준호의 목가적인 말투는 태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에게 태희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배경을 깨끗하게 닦아줄 하녀이자 장식품일 뿐이었다. 음식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최 회장의 칠순을 축하하며 온 가족이 하와이로 일주일간 여행을 떠난다는 계획을 확정 짓는 소리였다. 어머,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보는 노을이 그렇게 예쁘다는데. 준호야, 비행기 1등석으로 예약 다 된 거지. 신우이에 들뜬 목소리에 태희는 잠시나마 기대를 가졌다. 100인분의 음식을 해치운 자신에게도 짧은 휴식이 허락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은 박점순의 차가운 명령에 산산조각 났다. 태희, 너는 이번에 빠져라. 태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너 아직 비자 갱신도 안 했다며? 그리고 이 큰 집을 누구한테 맡기고 다 같이 가니? 너는 남아서 냉장고 대청소나 하고 이번에 제사 때 남은 음식들 주변에 돌려.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손이 커서 음식은 많이도 해놨더구나. 어머니, 저도 이 집안 사람인데. 이틀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100인분 음식 다 만들었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준호 씨, 당신이 말씀 좀 드려줘요. 태희가 준호의 소매를 붙잡았다. 하지만 준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뿌리쳤다. 태희야, 어머니 말씀 들어. 당신 가면 분위기만 서먹해지잖아. 그냥 집에서 푹 쉬면서 청소나 해. 그게 도와주는 거야.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태희는 참아왔던 분노를 토해내듯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사람이에요. 식모가 아니라 최준호 당신 아내라고요. 어떻게 100명분 음식을 혼자 다 하게 해놓고 자기들끼리만 하와이에 간다는 소리를 하세요? 그 순간 짝 하는 굉음과 함께 태희의 고개가 돌아갔다. 박점순이 태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것이었다. 태희의 하얀 뺨 위로 붉은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왔다. 조리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은혜를 입은 거야. 감히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태희는 바닥을 바라보았다. 뺨이 화끈거리는 것보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남편 준호는 뺨을 맞은 아내를 보면서도 어머니 혈압 오르세요. 올라가시죠라며 태희를 지나쳐 어머니를 부축해 나갔다. 홀로 남겨진 조리실. 100인분의 음식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코를 찔렀다. 태희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졌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죽어있던 재벌 저승사자 강태희 검사의 눈빛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태희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전 로펌 대표가 건넸던 명함을 꺼내 꽉 쥐었다. 당신들이 짓밟은 게 그냥 평범한 여자인 줄 알았나 보네. 그녀의 낮은 읊조림과 함께 평창동 저택의 고요한 새벽이 깨지고 있었다. 이것은 몰락의 시작이자 강태희라는 칼날이 다시 세상을 향해 휘둘러질 서막이었다. 태희의 왼쪽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심장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실 너머에서는 가족들의 들뜬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하와이로 떠나는 설렘에 취한 그들에게 태희의 존재는 이미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준호야, 선글라스 챙겼니? 와이키키 해변은 햇살이 아주 강하다던데. 어머니, 그럼요. 제가 어머니 전용 자외선 차단제랑 모자까지 다 챙겨뒀습니다. 준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태희의 입술은 미세하게 실룩거렸습니다. 100인분의 기름 냄새에 절어있는 아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남자가 제 어머니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 있었죠. 아침 8시 대형 밴이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점수는 화려한 화이트 린넨 드레스에 책 넓은 모자를 쓰고 당당하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구두를 신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조리실 입구에 서 있는 태희를 훑어보았습니다. 태희, 너 내가 말한 거 잊지 마라. 냉장고 구석구석 다 닦아놓고 서재 먼지 하나 없게 해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쾌쾌한 냄새 나면 그땐 정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박점순의 눈빛은 마치 하녀에게 지시를 내리는 주인 그 자체였습니다. 태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비굴해 보였는지 박점수는 콧방귀를 뀌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 준호는 마지막으로 차에 타기 전 태희에게 다가와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당신 비자 타령하면서 서운해하지 말고 이거로 맛있는 거나 시켜 먹어. 하와이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자고. 알았지?
준호의 말투에는 미안함이 아닌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오만한 시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희는 그가 던진 돈을 빤히 바라보았죠. 한때 대한민국 경제사범들의 숨통을 조이던 그녀가 고작 이 몇 장의 종이에 자존심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헛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준호 씨. 태희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준호는 그 차분함이 순종이라 믿으며 기분 좋게 차 문을 닫았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500평이 넘는 평창동 대저택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태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5만 원권 지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그녀의 눈빛에서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가 없어서 못 간다고. 태희는 2층으로 올라가 옷장 깊숙한 곳, 비밀번호가 걸린 작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낡은 여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펼치자 미국 외교 관용 공무 비자와 함께 유효 기간이 넉넉히 남은 일반 비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미 법무부와의 공조 수사를 위해 발급받았던 것이었죠. 비자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들 눈에 내가 보이지 않았던 거겠지. 태희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날카롭고 고든 체형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한 여자가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태희는 거실로 내려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법무법인 정성의 대표 변호사 송현철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자 태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송현철. 그녀의 선배이자 태희가 검찰을 떠날 때 눈물로 말렸던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였죠. 선배님, 저예요. 강태희.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희? 너 강태혜 맞니? 세상에 3년 만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너 지금 어디야? 선배님, 저 복귀하고 싶어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리 아직 비어 있나요? 송 대표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비어 있다마다. 내가 온다면 내가 대표 자리라도 내줄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희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와이로 향하고 있을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에 하얀 궤적이 남겨져 있었죠. 청소가 좀 필요해서요. 제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졌거든요. 아, 그리고 선배님.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뭐든 다 들어줄게. 성운물산. 제 남편 회사가 이번에 진행하는 신규 사업권 있죠? 그거 법률 검토 다시 좀 해주세요. 아주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요. 태희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며 마지막 논고를 올리는 검사의 음성 그대로였죠. 전화를 끊은 태희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100인분의 음식들이 담긴 그릇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그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을 가차없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고급 도자기 접시들이 비워질 때마다 태희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굴종의 잔재들도 하나씩 씻겨 나갔습니다. 청소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심판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태희는 옷장에서 3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약간은 헐거워진 듯 했지만 그녀의 몸을 감싸는 수트의 감촉은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의 갑옷처럼 단단했습니다. 박점순 여사님, 최준호 상무님. 하와이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돌아왔을 때 당신들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가운 수갑일 테니까. 태희는 책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택의 대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3년 전 죽은 듯이 기어 들어왔던 그 문을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주인으로서 박차고 나가는 것이었죠. 평창동 산자락을 내려오는 태희의 뒤로 텅 빈 저택만이 흉물스럽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하와 이행 비행기 안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을 최준호 일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짓밟았던 고아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족들이 떠난 평창동 저택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태희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100인분의 음식 냄새와 박점순의 날카로운 고함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었다. 태희는 남편이 던져두고 간 5만 원권 지폐들을 가만히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지폐의 촉감이 이질적이었다. 이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으라고. 태희는 실소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칼잡이라 불리며 수조 원대의 비자금 흐름을 쫓던 손에 쥐어진 고작 몇십만 원. 그녀는 그 지폐들을 거실에 놓인 고가의 크리스털 잿더리 안에 던져넣고 라이터를 켰다. 불꽃이 지폐를 집어삼키며 매캐한 연기를 내뿜었다. 그 연기는 마치 지난 3년간 태희가 스스로를 가두었던 현모양처라는 이름의 감옥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태희는 2층 서재로 향했다. 시아버지 최 회장의 공간이자 집안의 온갖 비밀이 서류로 보관되는 곳이었다. 박점수는 태희에게 청소를 시키며 귀한 서류들이니 손대지 말고 먼지만 털나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하지만 오늘 태희의 손에는 먼지떨이가 아닌 초소형 스캐너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박점순이 자신의 생일로 설정해둔 아주 단순한 번호였다. 금고 문이 무겁게 열리자 성운물산의 이중 장부와 비상장 주식 거래 내역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태희의 눈이 빠르게 서류를 훑었다. 검사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분식회계, 조세 포탈, 그리고 비자금 세탁. 태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최 회장과 남편 최준호가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을 때 그들의 목을 죄일 단두대는 이곳 평창동에서 조용히 제작되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 두고 온 태희의 개인 핸드폰이 진동했다. 3년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준 번호 외에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번호였다. 태희는 서재를 내려와 핸드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송현철 대표. 네, 선배님. 태희야. 방금 내가 보낸 자료들 대충 확인했다. 이거 정말 성운물산 장부 맞아? 이 정도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국세청이 뒤집어질 판인데? 송 대표의 목소리는 경악과 흥분이 섞여 있었다. 맞아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 집안 살림하면서 틈틈이 모아둔 정황들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요. 성운물산이 이번에 추진하는 하와이 리조트 개발 사업, 그거 실소유주가 누군지 파헤쳐야 해요. 하와이? 마침 그놈들이 지금 가 있는 곳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하와이로 가야겠어요. 시댁 식구들 몰래. 태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박점수는 태희가 비자가 없어서 못 간다고 믿고 있겠지만 태희에게는 외교관 시절 발급받은 영구 비자와 함께 그녀를 돕기 위해 대기 중인 수많은 인맥이 있었다. 선배님, 저 정성 로펌 고문 변호사로 정식 복귀하는 거 오늘자로 공시해 주세요. 그리고 하와이 현지 로펌에 연락해서 제 의전 준비해 주시고요. 아,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태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최준호 상무가 하와이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24시간 감시 붙여주세요. 그 사람 가족 여행이라고 거짓말하고 실상은 비자금 세탁하러 간 거니까요. 알았다. 강 검사. 아니, 이제 강 고문이지. 너 정말 괜찮겠어? 3년 만에 다시 칼을 잡는 건데. 칼은 녹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날카롭게 갈아뒀죠.
저를 짓밟았던 그 발길질들이 제 칼날을 세우는 숫돌이 됐거든요. 전화를 끄는 태희는 거울 앞에 섰다. 며칠 밤을 새워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그녀는 화장대를 열어 박점순이 천한 내 피부에 과하다며 비꼬았던 고가의 에센스를 듬뿍 발랐다. 그리고 정교하게 화장을 시작했다. 수수한 며느리의 얼굴이 지워지고 상대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던 전설의 검사 강태희가 거울 속에 나타났다. 그녀는 구석에 처박아두었던 블랙 스틸레토 힐을 꺼내 신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는 마치 최준호 일가의 몰락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태희는 저택을 나서기 전 거실 탁자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겼다. 어머니 말씀대로 냉장고 청소 깨끗이 했습니다. 남은 음식들은 법대로 처리할게요. 그녀는 미련 없이 대문을 열고 나갔다. 집 앞에는 송 대표가 보낸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태희가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가장 빠른 하와이행편으로. 차가 평창동의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희는 핸드폰을 켜서 남편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하와이 날씨는 어때요? 여기는 아주 서늘하네요. 곧 만나요. 물론 답장은 오지 않았다. 준호는 지금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하와이의 고급 바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마시는 그 샴페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누리는 사치라는 것을. 태희를 태운 차는 인천공항을 향해 거침없이 달렸다. 100인분의 음식을 만들던 손에는 이제 시댁의 목줄을 쥘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공항. 따뜻한 무역풍이 불어오는 입국장이었지만 강태희를 맞이한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그곳에는 정성 로펌의 하와이 지부장과 검은색 수트를 입은 수행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강 고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송 대표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태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라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최준호 일가가 머물고 있는 와이키키의 초호화 리조트가 아니었다. 호놀룰루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정성의 안가세이프 하우스였다. 그곳에는 이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한국 검찰의 동향과 성운물산의 자금 흐름표가 벽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상대로입니다. 최 회장은 현지 카지노 자본과 연계해 비자금을 세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리조트 펜트하우스에서 비밀 회동이 예정되어 있죠. 하지만 지부장이 서류 한 장을 태희에게 내밀었다. 한국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최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와이로 떠나기 직전 터뜨릴 계획이었는데 정보가 샜는지 최 회장이 한 발 빠르게 출국한 걸로 파악하고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태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검찰 내부에 아직 그녀를 따르던 후배들이 움직여준 결과였다. 영장이 발부되는 시점은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하와이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중입니다. 영장이 떨어지는 즉시 현지 경찰 HPD과 협조해 강제 구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태희는 시계를 보았다. 최준호 일가는 지금쯤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브런치를 즐기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 대신 몸에 딱 맞는 샤넬 수트와 강렬한 레드 립스틱이 그녀의 무기가 되어 있었다. 가시죠. 제가 직접 영장 집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리조트의 최고급 스위트룸. 박점수는 하와이 특산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아유,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해. 그 지겨운 며느리 얼굴 안 보고 여기서 바다를 보니까 이제야 살 것 같네.
어머니, 태희도 집에서 쉬면서 좋아할 거예요. 걔가 언제 이런 데 와봤겠어요? 그냥 집 지키는 게 적성에 맞는 애예요. 최준호가 셔츠 단추를 채우며 맞장구를 쳤다. 그때였다. 쾅쾅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객실 문이 울렸다. 뭐야? 서비스 부른 적 없는데. 준호야, 내가 가서 좀 봐라. 귀찮은 듯 문을 연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문 앞에는 파란색 윈드브레이커를 입은 현지 경찰들과 정장 차림의 한국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우아하게 걸어 나오는 한 여자. 여보? 준호의 입에서 헛바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점순 역시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일어났다. 내가 강태해? 내가 왜 여기 있어? 비자도 없는 년이 어떻게 해? 태희는 박점순의 폭언을 비웃듯 가볍게 무시하며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 수사관들이 최 회장의 침실로 들이닥쳤다. 최성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결에 끌려 나온 최 회장은 팬티 바람으로 수갑이 채워졌다. 박점수는 기절할 듯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이 누군 줄 알고 감히 우리 회장님한테 손을 대. 야, 강태희. 너 뭐해? 너 법 공부했다며. 이 사람들 당장 쫓아내지 않고. 태희는 천천히 박점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30cm 거리에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 청소 깨끗이 해뒀다고. 이제 이 집안에 낀 악취를 제거할 시간이에요. 뭐? 너 이 미친년이. 박점순이 다시 한번 손을 휘두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태희는 공중에서 박점순의 손목을 낚아채듯 움켜쥐었다. 검사 시절 호신술로 다져진 태희의 악력에 박점순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 내 손목. 이거 놓으라고. 다시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피의자의 가족일 뿐이고 저는 대한민국 최대 로펌 정성의 고문 변호사이자 이 사건의 실질적인 설계자니까요. 태희는 얼어붙은 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눈으로 태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 씨, 하와이 좋네요. 근데 어쩌죠? 당신 귀국 항공편은 1등석이 아니라 호송차가 될 것 같은데. 태희는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최 회장이 처참하게 끌려나갔고 박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하와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성운물산의 영광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희는 선글라스를 다시 쓰며 객실을 나섰다. 3년 전 이 가족들에게 짓밟혔던 기억들이 와이키키의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최 회장의 구속은 태희가 준비한 거대한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으니까. 최 회장이 현지 경찰과 한국 수사관들에게 결박당해 끌려나간 스위트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와이의 찬란한 햇살은 오히려 이들의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비출 뿐이었다. 박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러댔다. 이게 말이 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보. 준호야, 저 사람들 좀 막아봐. 하지만 준호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 태희를 귀신이라도 본 듯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알던 태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곰탕을 끓이고 어머니의 구박에 고개를 숙이던 순종적인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기운을 내뿜으며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희, 너 정말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이 사람들하고 짠 거야? 태희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차갑게 대꾸했다.
짠 게 아니라 내가 부른 거야. 최준호 씨. 뭐? 박점순이 기어오듯 다가와 태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태희는 혐오스럽다는 듯 살짝 발을 뺐다. 태희야. 아니 강서방. 내가 법 공부했다며. 검사 출신이라며. 저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 잡아가는 거 내가 막아야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서 가서 저 사람들한테 말해. 오해가 있었다고. 태희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전까지 비자도 없는 년이라며 뺨을 때리고 멸시하던 사람이 상황이 바뀌자마자 검사 출신 며느리의 권위를 빌리려 드는 그 뻔뻔함이라니.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전 이 사건을 막으러 온 게 아니라 확실하게 끝내러 온 거예요. 최 회장님이 하와이 카지노를 통해 세탁하려던 비자금 500억, 그 계좌들 이미 제가 다 동결시켰거든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 비자금은 준호가 직접 관리하던 성운물산의 생명줄이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극비인데. 준호 씨, 당신이 나를 식모 취급하며 거실에서 비즈니스 전화 마음껏 할 때 난 당신 뒤에서 그 모든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어. 3년 동안 당신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준 덕분에 나는 이 집안의 가장 깊은 치부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었지. 태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박점수는 이제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는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비굴하게 매달렸다. 태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응? 명절에 고생시킨 거, 내가 때린 거. 그거 다 내가 우리 집안 안주인이 되길 바라서 그런 거 알잖니. 일단 아버님부터 살리고 보자. 내가 나서면 검찰에서도 함부로 못할 거 아냐. 내가 우리 집안 살려주면 내 당장 한국 돌아가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 해줄게. 아파트요? 태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점순에게 다가갔다. 박점순은 희망을 본 듯 눈을 반짝였지만 태희의 다음 대사는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어머니, 저 강태희예요. 3년 전 제가 구속시킨 재벌 총수들 재산만 합쳐도 조 단위가 넘어요. 당신들이 준 푼돈에 내 자존심 팔아가며 살았던 건 당신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죄책감을 씻기 위한 고행이었을 뿐이야. 근데 당신들이 방금 그 고행을 끝내줬어. 내 뺨을 때리는 순간 말이야. 태희는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호 씨, 1시간 뒤면 현지 언론에도 속보가 뜰 거야. 성운물산 주가는 하한가를 치겠지.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상무 자리,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태희야, 제발. 우리 부부잖아. 나까지 이렇게 무너뜨려야겠어? 준호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태희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부부? 당신은 하와이 올 때 나를 가족에서 뺐어. 나도 이제 당신을 내 인생에서 빼려고. 아, 그리고 하나 더. 태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이혼 서류야. 사인은 한국 돌아가서 구치소 접견실에서 하게 될 거야. 횡령 공범으로 당신 영장도 곧 청구될 테니까. 박점수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드러누워 발을 굴렀고 준호는 넋이 나간 채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다. 태희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은 뒤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스위트룸을 나섰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자 그녀를 기다리던 검은색 세단 옆으로 대한민국 최고 로펌 정성의 송현철 대표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 강 고문 고생했어. 이제 호텔 말고 우리 캠프로 가자. 본격적으로 성운물산 해체 작업 시작해야지. 태희는 선글라스를 쓰며 차에 올라탔다. 네, 선배님. 이제부터는 며느리 강태희가 아니라 검사 강태희의 방식대로 처리할게요. 차는 하와이의 푸른 바다를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태희의 복수는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었다.
하와이에서의 강제 구인 작전이 끝난 후 태희는 가장 먼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여전히 냉기가 감도는 평창동 대저택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하와이에서 발이 묶여 있거나 구금 절차를 밟는 동안 태희는 홀로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그녀가 챙긴 것은 단 몇 권의 법률 서적과 검사 시절 쓰던 만년필 뿐이었다. 지난 3년간 입었던 낡은 옷들과 기름때 묻은 앞치마는 마당 한복판에 모아 불을 붙였다.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태희는 비로소 지독했던 인내의 시간을 완전히 떠나보냈다. 그때 저택의 대문 앞에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세련된 수트 차림의 남성들이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거물, 법무법인 정성의 송현철 대표였다. 그는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직접 대문을 걸어 들어왔다. 강 고문, 준비는 끝났나? 송 대표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태희는 불길 앞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네, 선배님. 아니, 대표님.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죠. 두 사람이 마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하와이에서 최 회장이 구속되자마자 한국으로 급히 도망치듯 귀국한 시누이 최윤희와 남편 최준호의 측근들이었다. 그들은 태희가 집안의 폐물이나 서류를 훔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강태희,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저렇게 만드니까 이제 집안 물건까지 털어가려고? 저 사람들은 또 누구야? 용역이라도 부른 거야? 최윤희는 송 대표와 그 뒤에 정장 차림 남자들을 보며 삿대질을 해댔다. 그녀는 여전히 태희를 돈 없고 백 없는 며느리로만 보고 있었다. 야, 너희들 우리 오빠가 성운물산 상무인 거 몰라? 당장 여기서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다 쳐넣어 버릴 테니까. 송 대표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섰다. 성운물산 상무라. 곧 파면될 분의 성함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은 몰랐군요. 그리고 최윤희 씨, 제가 누군지는 알고 주거 침입을 논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누군데 우리 집에서 유세야? 변호사야 뭐야? 최윤희의 말에 송 대표의 수행원이 차갑게 답했다. 이분은 법무법인 정성의 송현철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이댁의 강태희님은 저희 로펌의 전략기획 고문으로 정식 취임하셨습니다. 정성.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도 함부로 못한다는 그 로펌의 이름이 나오자 최윤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뭐? 정성? 강태희 내가 왜 저런 곳에? 태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윤희를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갔다. 윤희야, 내가 매번 나보고 그랬지? 법대 나와서 밥이나 하고 있는 게 아깝지도 않냐고. 그래서 이제 그 밥 안 하려고. 대신 내 아버지가 저지른 비리들, 그리고 내 오빠가 숨겨둔 차명 계좌들. 내가 다 법적으로 요리해 줄게. 기대해. 너 미쳤어?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태희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비자도 없는 년이 어딜. 집이나 보면서 냉장고 청소나 해. 박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최윤희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 소리 들려? 이게 너희가 생각하는 가족의 예의라면 나도 내 방식대로 예의를 갖춰줄게. 선배님 가시죠. 여기서 맞는 타는 냄새가 너무 역겹네요. 태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송 대표가 열어준 차 문 안으로 몸을 실었다. 최윤희는 차를 붙잡으려 했지만 송 대표의 수행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강태희, 너 거기 안 서. 멀어지는 차 안에서 태희는 창밖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슬픈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로펌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메인 화면에는 이미 강태희의 복귀를 환영하는 팝업이 떠 있었다. 공지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강태희 검사, 당사 전략기획 고문으로 영입. 첫 번째 타겟은 성운물산의 하도급 업체 갈취건입니다. 태희의 지시에 송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칼잡이는 칼을 잡아야 제맛이지. 하와이에서 잡혀온 최 회장은 지금 공항에서 바로 검찰청으로 압송 중이다. 내 후배인 박 검사가 담당이더군. 박 검사라면 제가 가르친 독종이죠. 최 회장, 오늘 밤엔 잠자기 힘들겠네요. 태희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 그녀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거대한 마천루로 입성하고 있었다. 강태희의 복귀는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운물산이라는 부패한 제국에 내리는 사형 선고였다. 같은 시각 하와이에서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은 최준호와 박점수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화려한 집이 아니라 강태희가 직접 설계한 철저하고 빈틈없는 법의 그물망이라는 사실을. 서초동 법조타운의 아침은 차가운 도시의 공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법조인들이 모이는 법무법인 정성의 로비. 유리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군더더기 없는 핏에 짙은 네이비 수트, 찰랑이는 머릿결을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형형한 눈빛. 며칠 전 평창동 지하 조리실에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100인분의 음식을 만들던 강태희는 그곳에 없었다. 강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복귀 축하드립니다. 로비에 서 있던 젊은 변호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태희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3년 전 그녀가 검찰을 떠날 때 눈물을 쏟으며 배웅했던 후배들이었다. 태희는 가볍게 목례를 건네며 32층 고문실로 향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성운물산과 관련된 수천 페이지의 서류가 쌓여 있었다. 태희는 커피 한 잔을 들이켜며 서류를 펼쳤다. 오늘 오후는 성운물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테크밸리 부지 선정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었다. 상대는 성운물산 측 대리인인 중소 로펌, 그리고 그 뒤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최준호 상무였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호 법정 로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우리 쪽 변호사들이 벌벌 떨고 있냐고. 최준호의 고함이 로비를 울렸다. 하와이에서 간신히 풀려나 귀국한 그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고용한 변호사들은 정성 로펌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소식에 사색이 되어 있었다. 상무님, 정성에서 이번에 새로 영입한 고문이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한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변호사가 말을 맺지 못하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최준호의 시선도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다. 로비의 거대한 대리석 바닥 위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성 로펌의 변호사 군단을 거느리고 당당히 걸어오는 여자. 최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태희는 최준호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준호의 넥타이를 살짝 매만져 주었다. 마치 예전처럼 다정한 아내인 척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준호 씨. 법정은 예의를 갖춰야 하는 곳이잖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 단정해야 판사님 인상이 좋지 않겠어? 내가 정말 정성 고문이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말했잖아. 당신들이 짓밟은 게 누군지 똑똑히 보게 될 거라고. 이제 시작이야. 태희는 준호를 지나쳐 법정 안으로 입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석에 앉은 태희의 모습은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성운물산이 부지 선정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린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내부 문건을 하나씩 터뜨렸다. 본 변호인은 성운물산이 국가 전략 사업을 사익을 위해 유린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를 제출합니다. 태희의 논리 정연한 공격에 성운물산 측 변호사들은 변변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땀만 흘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준호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권력이 강태희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다. 재판이 휴정되자 태희는 법정 밖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던 송현철 대표를 만났다. 강 고문 역시 실력 안 죽었네. 성운물산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 중이야. 아직 멀었어요, 선배님. 이제 박점순 여사님을 만나러 가야죠. 그분께서 저한테 냉장고 청소를 시키셨으니 저도 그분 비자금 금고를 청소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태희는 가방에서 검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꺼냈다. 성운물산 본사가 아닌 박점순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강남의 한 비밀 갤러리에 대한 영장이었다. 그 같은 시각 박점순은 하와이에서의 수모를 갚겠다며 점쟁이를 불러 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년이 우리 집안 기운을 다 뺏어가서 그래. 그 고아년 이름 적어서 태워버려야 해. 그때 갤러리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태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점수는 자지러지게 놀라며 소리쳤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또 나타나? 여기가 내 집인 줄 알아? 태희는 갤러리 벽에 걸린 수십억 대의 명화들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어머니, 이 그림들 다 장부에 없는 차명 구매 맞죠?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림 속에 돈 숨겨두면 모를 줄 아셨나 봐요. 뭐? 이 미친년이. 내가 뭘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직 검사라고. 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던 날 제가 이미 이 갤러리 위치랑 거래 내역 다 검찰에 넘겼거든요. 태희는 수사관들에게 손짓했다. 자, 여기 있는 그림들 전부 압수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안 돼. 내 그림들. 내 돈. 강태희 이 죽이려나. 박점순이 태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태희는 가볍게 그녀를 피했고 박점순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태희는 바닥에 엎드린 박점순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하와이 비행기 1등석 타고 싶다고 하셨죠? 걱정 마세요. 조만간 구치소 호송차는 단독으로 타게 해드릴 테니까. 태희는 아수라장이 된 갤러리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녀의 검은 수투가 눈부시게 빛났다. 복수는 이제 중간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준호와 박점순 그리고 최 회장을 한자리에 모아 법의 이름으로 영원히 매장하는 것뿐이었다. 최준호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하와이에서 압송된 아버지 최 회장은 이미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어머니 박점순의 비밀 갤러리마저 탈탈 털렸다. 성운물산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인맥뿐이었다. 그는 과거 성운물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후원을 받아왔던 서울중앙지검의 실세, 임 부장 검사를 떠올렸다. 준호는 비굴하게 웃으며 임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간신히 만남을 약속했다. 임 부장님, 저 준호입니다. 예. 지금 검찰청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는 초조하게 검찰청 로비에서 임 부장을 기다렸다. 손에는 명품 시계가 든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그때 로비 입구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수사관과 젊은 검사들이 일렬로 늘어서더니 누군가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강 검사님, 아니 강 고문님, 오셨습니까?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완벽한 핏의 화이트 수트를 입은 태희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거대한 건물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준호가 그토록 목매며 기다리던 임 부장 검사 역시 태희를 발견하자마자 헐레벌떡 뛰어내려와 손을 맞잡았다. 강 선배. 아니 고문님. 정성으로 가시더니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성운물산 건으로 오신 겁니까? 임 부장의 태도는 준호가 상상하던 권위 있는 검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태희 앞에서 마치 신임 검사처럼 깍듯했다. 태희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임 부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임 부장 고생이 많네. 내가 가르친 대로만 수사해. 윗선 눈치 보지 말고. 알았지? 걱정 마십시오, 선배님.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태희의 시선이 로비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던 준호에게 닿았다. 준호는 들고 있던 시계 상자를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푹 숙였다. 태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어머, 준호 씨? 여기서 보네. 임 부장 만나러 온 거야? 준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임 부장이 의아한 듯 물었다. 고문님, 이 사람 아시는 분입니까? 태희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준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아, 내 남편이야. 아니, 정확히는 곧 이혼당할 전 남편이자 당신이 수사해야 할 배임 혐의 피의자. 임 부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준호가 건네려던 시계 상자를 눈치채고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최준호 씨, 지금 검사에게 로비를 시도하려 한 겁니까? 당장 저 사람 조사실로 인치해. 아, 아닙니다. 부장님, 이건 그냥 선물인데. 태희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 정말 감옥 가기 싫어.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태희의 구두를 붙잡으려 매달렸다. 100인분의 음식을 만들던 아내의 손을 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태희는 단호하게 발을 뺐다. 준호 씨,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집이나 지키면서 냉장고 청소나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당신 인생의 오물들을 법대로 깨끗하게 청소해주겠다고. 태희는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닫히는 문 사이로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지르는 준호의 비굴한 모습이 보였다. 조사실 안에는 최 회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태희는 직접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최 회장은 태희를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감히, 내가 우리 집안 덕에 먹고 자고 했는데 이 배은 망덕한 것. 태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툭 던졌다. 아버님, 아니 최성훈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당신이 믿고 있는 정치권 라인, 제가 오늘 오전에 다 끊어놨습니다. 당신이 세탁한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장부들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최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성운물산 지분이냐?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들의 완전한 몰락이에요. 당신과 박점순 여사 그리고 최준호 상무까지. 평생을 남 위에 군림하며 지어온 그 죗값을 이 좁고 차가운 방에서 평생 치르게 하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아, 박점순 여사님은 방금 긴급 체포되셨어요. 갤러리 비자금 건으로요. 곧 옆방으로 오실 테니 가족 상봉이나 잘하세요. 조실을 나오는 태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검찰청 로비를 빠져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송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1단계 종료됐습니다. 이제 2단계 성운물산의 공중분해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 시작하시죠. 태희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방관하는 남편의 아내도 아닌 정의를 세우는 강태희로 돌아온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지하조사실의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다. 최준호는 불과 일주일 전 하와이의 1등석 시트에서 만끽하던 그 안락함이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수사관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대기실로 옮겨진 준호의 앞에는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강태희가 앉아 있었다. 준호는 초췌해진 얼굴로 태희의 손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태희는 차갑게 손을 거두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태희야. 아니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어머니가 하시는 말들 내가 다 막아줬어야 했는데. 나도 사실 어머니 기에 눌려서 그랬던 거 알잖아. 응? 준호의 목소리는 비굴함의 극치였다. 태희는 대답 대신 무심한 눈빛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그 동작 하나에도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 우리 5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당신도 나 사랑해서 그 고생 다 참았던 거 아냐? 나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면 내 정말 평생 당신 발 닿게로 살게. 성운물산 지분? 그거 다 당신 줄게. 이혼 서류 그거 치워버리자. 응. 다시 시작하자 태희야. 태희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준호가 기대하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준호 씨,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네. 지분? 그거 어차피 검찰이 몰수 보전 신청 들어갔어. 당신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물건이야. 그리고 사랑? 태희는 조소 섞인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새벽 4시에 나 혼자 100인분 음식을 하게 두지 않았겠지.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릴 때 적어도 내 앞을 가로막았어야 했어.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집안을 위해 헌신할 무보수 식모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그것도 아주 고학력의 말 잘 듣는 식모. 태희야, 그건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태희는 이혼 서류를 준호 쪽으로 더 가까이 밀어 넣었다. 여기 도장 찍어. 이건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배려야. 재판까지 가서 당신 추잡한 사생활 내 손으로 법정에서 다 까발리기 전에 조용히 끝내자는 소리야. 하와이에서 당신이 만난 그 모델 이름이 뭐였더라? 유리였나? 준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태희는 이미 준호가 가족여행이라는 핑계로 하와이에서 벌인 외도 행각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건 그냥 비즈니스상 만난 거야. 정말이야. 비즈니스를 침대 위에서 하니? 준호 씨, 당신은 참 일관성 있게 천박해서 좋아. 덕분에 내가 일말의 미련도 없이 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거든. 준호는 이제 눈물까지 흘리며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검찰청 복도에 그의 비참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발. 나 감옥 가면 죽어. 아버님도 저러시고 어머니도 잡혀오셨는데 나까지 이러면 우리 집안 끝이야. 태희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검찰에 말 좀 잘해줘. 너 여기 실세잖아. 임 부장도 너한테 꼼짝 못하잖아.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준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다. 준호 씨, 내가 검사 시절에 제일 혐오하던 피의자가 누군지 알아? 죄 지을 때는 기세등등하다가 수갑 차니까 가족 들먹이며 비굴하게 구는 인간들. 당신이 지금 딱 그래. 걱정 마, 당신 집안 안 끝나. 내가 확실하게 끝내줄 거니까. 태희는 차갑게 방을 나섰다. 등 뒤로 강태희. 너 이 독한 년. 너도 무사할 줄 알아? 라는 준호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태희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복도로 나오자 송현철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장은 찍었나? 아니요. 끝까지 버티네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유책 사유가 차고 넘치니까요. 재판상 이혼으로 바로 접수해 주세요.
위자료는 성운물산 피해자 모임에 전액 기부하는 조건으로요. 역시 강 고문답군. 아, 그리고 하나 더. 박점순 여사 쪽에서 사람을 보냈어. 자기들이 숨겨둔 마지막 카드가 있다면서 협박을 하네. 태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마지막 카드요? 그게 뭔데요? 3년 전 내가 검찰을 그만두게 됐던 그 사건. 서초동 뺑소니 사건의 진범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더군. 그걸 터뜨리면 내 검사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면서. 태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3년 전 태희가 사랑하던 후배를 잃고 죄책감에 검사직을 던졌던 그 아픈 기억. 박점순 일가는 그 비극마저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쓰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네요. 태희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선배님, 그 카드. 제 발등을 찍는 카드가 아니라 그들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되게 해줄게요. 박점순 여사 면회 신청 잡으세요. 제가 직접 가서 그 마지막 카드를 찢어버릴 테니까. 서울 남부구치소 접견실. 투명한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여자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한 명은 헝클어진 머리에 수의를 입고 초췌해진 박점순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 같은 정장에 여유로운 미소를 띤 강태희였다. 불과 일주일 전 평창동 부엌에서 뺨을 맞고 고개를 숙이던 고부 관계는 이제 완벽히 역전되어 있었다. 박점수는 태희를 보자마자 아크릴판을 두드리며 악을 썼다. 이 독한 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3년이나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감히 시어머니를 이런 쥐구멍에 쳐넣어? 태희는 귀찮다는 듯 귀를 살짝 후비며 대꾸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는 평창동 안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줬다니요? 3년간 제가 한 노동력을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강남 아파트 전셋값은 나올 텐데 전 오히려 제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 박점수는 분에 겨워 헐떡거리다 이내 안색을 바꾸고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내 아크릴판에 붙였다. 그래, 너 잘났어. 그런데 강태희, 너 이거 기억나니? 3년 전 서초동 뺑소니 사건. 내가 아끼던 그 남자 후배 검사 누가 죽였는지 넌 아직도 모르지? 태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3년 전 자신의 지시로 잠입 수사를 하던 후배가 의문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던 사건. 태희가 검사직을 던지고 은둔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때 그 사고 차량 성운물산 명이었어. 운전자는 우리 집 기사로 처리됐지만 사실 그 핸들 잡고 있던 사람 누군지 알아? 내 아들 준호였어. 태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점수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 남편이 내 후배를 죽였다고. 내가 그 증거 블랙박스랑 혈중 알코올 농도 기록 아직도 개인 금고에 숨겨놨어. 내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면 난 이거 터뜨릴 거야. 그럼 넌 살인자의 아내가 되는 거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무능한 검사로 평생 낙인 찍히겠지. 어때, 무섭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점수는 태희가 겁에 질려 무릎을 꿇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태희의 입가에는 천천히 아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태희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다. 어머니, 제가 왜 재벌 저승사자였는지 잊으셨나 보네요. 그 블랙박스? 어머니가 갤러리 지하 비밀 금고에 숨겨두셨던 거 어제 압수수색하면서 이미 제 손에 들어왔어요. 박점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뭐야? 그럴 리가 없어. 그 금고는 나만 아는. 거기엔 블랙박스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어머니가 10년 전부터 정치인들에게 뿌린 뇌물장부 그리고 최 회장님 몰래 빼돌린 차명 비자금 내역까지. 아주 판도라의 상자가 따로 없던데요. 태희는 화면을 넘기며 박점순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읊었다. 박점순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다시 잿빛으로 변해갔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이 증거들을 검찰에 넘겨서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로 평생 감옥에서 썩으실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자백하고 성운물산에 남은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환원하는 데 동의하실 건지. 박점수는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수를 이미 읽고 퇴로까지 차단해버린 완벽한 포식자라는 사실을. 태희야. 아니, 강 검사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어서 너 같은 귀한 분을 몰라보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준호랑 이혼도 깔끔하게 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제발. 박점수는 아크릴판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다. 하와이에서 호령하던 그 오만한 여사는 온데간데 없었다.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덧붙였다. 어머니, 3년 전 제 후배 사건. 준호 씨가 운전대 잡게 시킨 게 어머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3년간 이 집안에서 죽은 듯 살며 당신들의 모든 비리를 수집한 거예요. 복수는 원래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법이니까요. 태희는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갔다. 등 뒤로 박점순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태희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구치소를 빠져나오자 하늘에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태희는 선글라스를 쓰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제 한 놈 남았네. 최준호. 박점순이 무너졌다. 집안의 실세이자 모든 악행의 설계자였던 그녀가 구치소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은 성운물산이라는 거대 성벽에 가장 큰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태희는 멈추지 않았다. 뱀의 머리를 쳤다면 이제 그 몸통이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심장을 찔러야 할 차례였다. 성운물산 본사 상무실. 최준호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파쇄기에 밀어넣고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마지막 남은 비상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강태희. 그 독한 년. 감히 우리 엄마를. 준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책상 밑 비밀 금고에서 위조 여권과 거액의 무기명 채권을 꺼내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어딜 가시려고 최준호 상무님? 짐이 꽤 무거워 보이네. 태희였다. 그녀는 정성 로펌의 법률팀과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준호는 당황해 채권을 품속에 숨기려 했지만 태희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거나. 너 미쳤어? 이건 내 개인 재산이야. 개인 재산? 성운물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짜내 만든 비자금이 언제부터 당신 개인 재산이 됐지? 태희는 수사관들에게 턱짓을 했다. 순식간에 준호의 가방이 뺏겼고 위조 여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태희는 구두 끝으로 그 여권을 툭 치며 비웃음을 날렸다. 이름이 제임스 최? 하와이에서 만난 그 모델이랑 도망가서 살려고 했나 보네. 근데 어쩌나 당신 출국 금지 떨어진 지가 언젠데. 태희는 상무실 대형 화면에 성운물산의 내부 회계 시스템을 띄웠다. 그녀가 3년 동안 식모살이를 하며 몰래 심어두었던 백도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자 준호가 그동안 세탁해온 자금의 흐름이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졌다. 준호 씨, 당신이 작년에 유령 회사를 세워서 빼돌린 300억. 그거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찾아냈어. 당신이 스위스 계좌에 숨겨뒀다고 믿는 그 돈, 방금 정성 로펌 이름으로 동결 신청 마쳤거든.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자신의 전 재산이자 마지막 생명줄이 강태희의 손가락 몇 번의 움직임에 날아간 것이다. 태희야, 제발, 나 그냥 가게 해줘. 나 정말 이거 없으면 죽어.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응? 부부? 태희는 준호의 턱을 잡아 강제로 눈을 맞추게 했다. 당신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 뺨이 화끈거려. 당신 어머니가 때린 그 자국보다 당신의 그 위선적인 목소리가 내 자존심을 더 아프게 짓밟았으니까. 태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이게 뭔지 알아? 3년 전 서초동 뺑소니 사건 현장에서 당신이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담긴 인근 상가의 사설 CCTV 복원본이야. 당신 어머니가 블랙박스는 없앴을지 몰라도 세상 모든 눈을 가릴 순 없었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보다 훨씬 무거운 살인에 가까운 죄목이었다. 그건 사고였어. 비가 와서 안 보였다고. 사고였다면 내려서 구급차를 불렀어야지. 당신은 죽어가는 내 후배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도망갔어. 오직 당신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냉정함을 잃을 만큼 깊은 분노가 묻어났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세요.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하시고요. 준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번쩍이는 은색 금속이 그의 화려했던 삶이 끝났음을 알렸다. 준호는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태희는 그 뒷모습조차 보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성운물산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피해자들이 태희의 복귀 소식을 듣고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다. 태희는 책상 위에 놓인 최준호의 명패를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선배님,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의 마지막 선고뿐이에요. 태희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하늘에서 보고 있지? 이제 시작이야. 당신을 죽게 만든 그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으로 보내줄게. 태희의 눈에서 처음으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닌 3년간의 지옥 같은 고행을 끝낸 자신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였다. 서울구치소 접견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최준호의 몰골은 처참했다. 하와이의 햇살 아래서 오만함을 뽐내던 성운물산의 황태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눈 밑은 퀭하게 파여 돋기만 남은 사내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태희는 그의 앞에 한 장의 서류를 밀어넣었다. 깔끔하게 인쇄된 이혼 합의서였다. 사인해. 이게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준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서류를 툭 쳐내며 태희를 노려보았다. 태희야, 내가 착각하는 게 있어.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몸달아 있는 건 너지, 내가 아냐. 이대로 이혼 안 하고 버티면 너는 영원히 살인 피의자의 아내로 살아야 해. 정성 로펌 고문? 검찰의 전설? 남편이 감옥에 있는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어도 그게 유지될 것 같아? 준호는 가느다란 눈을 뜨며 협박조로 말을 이었다. 내가 가진 성운물산 남은 지분 15%, 그거 아직 살아있어. 그거면 내가 실력 있는 변호사들 수십 명 사서 이 재판 10년은 끌 수 있어. 내가 내 형량 줄여준다는 확약서 써오기 전까진 이혼 서류에 손가락 하나 안 댈 거야. 태희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조용히 그를 감상했다. 뻔뻔함이 도를 넘으면 오히려 가련해 보인다는 사실을 태희는 오늘 새삼 깨닫고 있었다. 준호 씨,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지분 15%. 그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태희가 태블릿 PC를 켜서 뉴스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자막에는 속보 성운물산 소액주주 연대 및 정성 로펌에 의해 경영권 박탈.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상무 해임 가결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당신이 하와이에서 노는 동안 나는 성운물산에 의해 피해를 본 하청업체들과 소액주주들을 일일이 만났어. 그들이 가진 의결권을 위임받아 어제 주주총회를 열었지. 당신 집은? 이제 그거 휴지 조각이야. 법원에 의해 이미 가압류 결정도 났고 준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형량 협상? 당신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건 당신과 나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야. 국가와 범죄자의 싸움이지. 내가 당신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오히려 당신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 거야. 태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준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3년 전 서초동 뺑소니 사고 당시의 정밀 감정서였다. 당신 어머니가 숨겼던 블랙박스 복원본 말고도 사고 당시 당신 차량의 타이어 자국 스크래치 마크와 충돌 각도를 재분석했어. 당신은 사람을 치고 당황해서 멈춘 게 아니라 죽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한 번 더 밟고 지나갔더군. 이건 과실치사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야. 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태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고 서늘해졌다. 당신이 사인을 거부하면 나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거야. 당신이 가진 단돈 1원, 입고 있는 옷 한 벌까지 전부 압류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줄 거야. 당신은 이 감옥을 나가는 날 알거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는 소리지. 태희는 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다. 사인해. 지금 하면 적어도 당신 동생이랑 신우이가 길바닥에 나앉는 건 면하게 해줄게. 내 마지막 잡이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감히 이 여자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3년 동안 주방에서 칼을 갈던 태희는 이미 그 칼로 준호의 숨통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사각사각 종이 위에 준호의 서명이 남겨졌다. 태희는 서류를 수거하며 차갑게 일어섰다. 이걸로 당신과 나의 인연은 끝이야. 아, 참.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네. 태희는 나가려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하와이에서 만난 그 모델 유리, 사실 우리 로펌에서 심어둔 정보원이었어. 당신이 비자금 어디에 숨겼는지, 누구랑 접촉했는지 그의 입에서 다 나왔거든. 사랑. 참 싸구려더군. 준호는 넋이 나간 채 멀어지는 태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비명은 굳게 닫힌 철문에 가로막혀 메아리칠 뿐이었다. 구치소를 나선 태희는 품 안의 서류를 꽉 쥐었다. 이제 최준호의 아내라는 굴레는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오롯이 강태희로 돌아와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대한민국을 뒤흔든 성운물산 일가 조직적 비리 및 도주치사 사건의 최종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안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최성운 회장, 박점순 여사, 그리고 최준호 상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일주일 전 하와이의 햇살을 만끽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때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짙은 회색 수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강태희가 입장했다. 그녀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녀는 이제 성운물산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피해자 연대와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법정의 지배자이자 정의의 집행자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성운물산 측이 선임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최 회장은 고령이며 건강이 위독합니다. 박점순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우발적 증거 인멸일 뿐이며 최준호 피고인의 사고 역시 불운한 과실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이 끝나자 태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피고인석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재판부를 향해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가문의 명예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명예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추악한 금자탑일 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나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권력이 법을 어떻게 조롱하고 돈이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태희는 증거물 제시를 위해 화면을 켰다. 그곳에는 3년 전 서초동 뺑소니 사건의 현장 사진과 성운물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발 영상이 이어졌다. 최준호 피고인은 사람을 치고도 도주했습니다. 박점순 피고인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수사력을 기만했습니다. 최성훈 피고인은 그 대가로 아들에게 상무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죽은 제 후배의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착취당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피고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와이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비자도 없는 며느리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박점순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야, 강태희. 내가 우리 집 덕에 호강한 건 생각 안 해? 이 배은 망덕한 년아. 법정 경위들이 박점순을 제지했다. 재판장은 엄중히 경고했다. 태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배은 망덕이라. 맞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그 지옥 같은 집안에서 100인분의 음식을 만들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날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 주십시오. 태희의 논고는 무려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정교하고 완벽해서 상대 측 변호인들조차 서류를 덮고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 특히 태희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최준호가 사고 직후 박점순과 나눈 엄마 사람을 쳤는데 어떻게? 그냥 가도 되지. 라는 내용의 복원된 음성 파일은 법정 안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최준호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고 최 회장은 혈압이 오르는지 뒷목을 잡았다. 태희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최준호 씨, 당신이 그랬죠? 나랑 이혼 안 해준다고.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방금 법원에서 당신의 유책 사유가 완벽히 인정되어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단죄해야 할 범죄자일 뿐입니다. 태희의 발언이 끝나자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성훈 징역 12년. 피고인 박점순 징역 8년. 피고인 최준호. 증거인멸 교사 및 도주치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20년. 안 돼. 준호의 비명과 박점순의 통곡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들것에 실려 나갔다. 태희는 법복을 정리하며 가방을 챙겼다. 그녀의 표정은 승리자의 환희가 아닌 오랜 숙제를 끝낸 사람의 평온함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태희의 뒤로 정의가 승리했다는 방청객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로비로 나오자 수많은 마이크가 태희를 향했다. 강 고문님, 승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희는 선글라스를 쓰며 짧게 답했다. 법은 청소부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오물을 치워야 하니까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희는 그녀를 기다리는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성운물산 로고가 적힌 건물들이 멀어지고 있었다. 이제 13부의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태희의 인생에서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평창동 대저택은 이제 고요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웠다. 거실 한복판에는 압류를 상징하는 붉은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었고 최 회장 일가가 그토록 자랑하던 고가의 가구들은 먼지만 쌓인 채 주인을 잃었다. 강태희는 그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 짐을 챙겼다. 그녀의 손에는 100인분의 음식을 만들며 짓물렀던 손마디에 발랐던 낡은 연고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청주여 자교도소의 배식 시간. 한때 근본 없는 집안이라며 태희를 멸시하던 박점수는 이제 거친 수의를 입고 배식줄 끝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찌그러진 식판에 담긴 허연 콩밥과 식은 국뿐이었다. 이게 뭐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가져와야 할 거 아냐? 박점순이 습관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차가운 눈총뿐이었다. 4052번 조용히 안 해? 여기 당신 집 안방 아니야. 먹기 싫으면 관두고 청소나 하러 가. 박점수는 파르르 떨며 식판을 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평창동 지하 조리실에서 태희가 홀로 남은 음식을 처리하던 그 자리가 떠올라 목이 메었다. 그녀는 이제 매일같이 교도소 화장실을 닦으며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독설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최준호의 수감 생활은 더욱 처참했다. 20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사실상 사회에서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믿었던 인맥과 돈은 태희가 정성 로펌과 손잡고 모든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키는 순간 모래성처럼 사라졌다. 준호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노역 시간에 가구 공장에서 나무를 깎으며 시간을 보냈다. 한때 명품 수트를 입고 와이키키 해변을 거닐던 황태자는 없었다. 대신 손에 가시가 박히고 땀 냄새에 절은 죄수만이 있을 뿐이었다. 면회 한 번 오지 않는 아내 태희를 원망하며 벽을 쳤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소식은 성운물산의 경영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환원되었다는 뉴스였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이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의 손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태희는 성운물산의 자산을 정리하여 마련된 기금을 하청업체 피해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자리에 섰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상냥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행사가 끝난 뒤 태희는 3년 전 검찰을 떠날 때 챙겨두었던 낡은 법전을 꺼냈다. 이제 그 법전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태희는 평창동 저택의 열쇠를 관리인에게 넘기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냉장고 청소는 정말 깨끗하게 끝났네요. 그녀의 혼잣말과 함께 지옥 같았던 명절의 기억도 100인분의 음식 냄새도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다. 태희는 선글라스를 쓰고 대기 중인 차에 올랐다. 이제 그녀가 갈 곳은 시댁의 부엌이 아니라 그녀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의 곁이었다. 성운물산의 몰락 이후 1년이 지났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가의 비리와 며느리의 반격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남았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적한 뒷골목. 화려한 마천루들 사이로 작고 단정한 간판 하나가 눈에 띈다. 변호사 강태의 법률사무소. 태희의 아침은 더 이상 새벽 4시의 알람 소리로 시작되지 않는다. 창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눈을 뜬 그녀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섰다. 100인분의 음식을 하느라 퉁퉁 부어있던 손마디는 이제 제자리를 찾았고 거칠었던 피부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생기를 되찾았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태희를 반긴 것은 수많은 서류 뭉치들이었다.
하지만 예전에 가시 돋친 서류들이 아니었다. 변호사님 덕분에 밀린 임금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수술비, 성운물산 보상 기금 덕분에 해결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와 소박한 선물들이 놓여 있었다. 태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최대 로펌의 고문 자리를 뒤로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오후에는 성운물산의 해체 이후 설립된 상생재단의 정기 이사회가 있었다. 태희가 직접 설계한 이 재단은 성운물산의 남은 자산으로 운영되며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었다. 이사회장에 들어서는 태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태희는 우연히 편의점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았다. 전 성운물산 상무 최준호 씨와 박점순 씨의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감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준호와 박점순의 초췌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태희는 잠시 멈춰서서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먼지 쌓인 낡은 물건을 치워버린 뒤의 개운함 뿐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네. 태희는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가던 길을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온 태희는 부엌으로 향했다. 거창한 요리기구도 산더미 같은 식재료도 없었다. 오직 신선한 채소 몇 가지와 갓 지은 밥 한 공기. 태희는 정성스럽게 자신만을 위한 식탁을 차렸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도 아닌 오로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한 끼였다. 한 숟갈을 입에 넣은 태희의 눈가에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그것은 지독했던 3년의 세월을 견뎌낸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100인분의 지옥을 뚫고 나온 강태희.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아침을 매일같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